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 안에 인선이 끝나면 당장 추경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줄잡아 2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가가 걱정입니다. 코로나 피해 업종 지원에는 이견이 없지만 자칫 뭉칫돈이 풀리면서 원가 부담을 높이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3월 14일 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한 국제유가가 주유소 휘발유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3월 16일에 러시아가 국채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사실상 국가 부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주말 동안 들어온 주요 경제 이슈,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가 정리합니다. 증시 시간에는 지난주 미국 증시 정리하고요. 오늘 우리 장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연미의 경제픽, 새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른 경제 전망 어떻게 될까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복영식 교수가 정리합니다. 경제탐사 따져봅시다. 새 정부의 외교 방향에 이어서 오늘 경제탐사에서는 일자리 정책 어떻게 될지 미리 보기 해보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함께 보시죠. 저희 방송 중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문자 주실 수 있고요. 샵 0951로 주시면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주말 동안 들어온 경제 뉴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박병률 기자님, 저희 방송 처음 오셨어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병률 기자는 경제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경제부 기자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내공을 쌓아오신 만큼 저희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주말 사이 들어온 경제 이슈 중에서 기름값 가장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벌써부터 주유소의 폴에 있는 가격이 달라지고 있죠? 네, 아마 아침에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기름값이 왜 이렇게 올랐어? 이런 생각하신 분들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휘발유 평균 가격 1,975원입니다. 리터당. 거의 2,00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게 어제보다 10원이 올랐습니다. 이건 전국 평균 가격이고요. 서울은 이미 2,000원을 넘었습니다. 평균이 2,054원입니다. 네. 그리고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876원인데 이거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휘발유 가격도 1,876원이라고 하면 높다고 생각했을 텐데 정말 빠르게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상황이 지금 좀처럼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한 사태가 장기화되면 더 오르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가면서 유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 교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러시아가 세계 2위의 원유 생산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은 계속해서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미국이 이제 이런 사태를 좀 타개를 하려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적성국으로 대했던 이란과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의 SOS를 좀 쳤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확실한 지금 증산에 대한 확답 그리고 이제 이 능력을 지금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이런 식이라면 계속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약간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약간은 이제 대화의 국면으로 가는 모습도 보이면서 이 약간 떨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EU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EU도 보면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를 향해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EU가 지난 11일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겨냥해서 네 번째 제재 방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야만적인 전쟁에 투입하는 러시아의 자원을 고갈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4차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최혜국 우대 지위를 박탈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최혜국 우대 지위를 박탈하게 되면
이 러시아산 제품에 대해서 이제 EU가 관세를 매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미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러시아에 대해서 최국 우대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제품에 대해서 35%의 관세를 지금 부과를 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이제 곧 이 그 최국 대우대 지위를 이제 박탈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이제 이 조치를 박탈한 나라는 전 세계에 북한과 쿠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러시아까지 포함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에서 나오는 뭐 원유라든가 그리고 각종 원자재, 상품 가격들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또 미치게 될 게 확실해 보입니다. 국제기구에서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IMF 그리고 세계은행, 월드뱅크 이 국제기구에서 러시아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이제 돈을 그러니까 달러를 구할 곳이 없게 되는데요. 그러면 역시 루블화는 더 폭락하게 될 것이고 또 러시아의 그 국가 신용 등급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디폴트라는 게 사실상 우리 빚 못 갚습니다. 이 두 손 들고 나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이제 오는 16일인데요. 이 16일 날 러시아가 달러 표시 채권 여기에 이자 1억 1,700만 달러를 갚아야 됩니다. 이제 만기일이 도래를 하는데 사실 1억 1,700만 달러면 이 우리 돈으로 하면 1,288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이 세계 5위권 수준입니다. 무려 6,3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나라가 돈이 없어서 이 갚지 못할 그런 나라는 아니죠. 하지만 지금 서방 세계가 완전히 그 달러의 돈줄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이날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줄줄이 3월 말까지 그리고 4월 초까지 이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 만기가 계속해서 도래를 합니다. 만약에 16일 날 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사실상 이제 디폴트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 금융권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도 줄줄이 내려잡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뭐 러시아 채권은 일단 정크 펀드까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신용등급도 신용등급이지만 지금 러시아는 그 국채 자체가 아예 세계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국채가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달러를 조달하고 싶어도 조달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뜻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크본드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투자 부적격, 사실상 가치가 전혀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스크가 너무 커서 이 채권을 샀다가는 부도가 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하고 있다는 상황은 아마 다들 체감을 하실 텐데 네. 우리가 그 원자재 사들여서 중간재 수출해서 이렇게 해서 돈 버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면 경상수지도 어려워지고 성장률도 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당장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이렇게 되면 걱정이 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거의 뭐 전부 수입을 해서 이것을 가공해서 파는 나라인데 지금 문제는 원자재 가격의 인상 속도를 우리가 가공해서 파는 그 상품의 가격이 따라가지를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가격을 높게 올려버리면 수출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 부담은 커지고 그리고 이제 수익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그리고 이런 상품 수지가 지금 문제입니다. 1월에 지금 국제 수지를 들여다보니까 일단 경상 수지 18억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1년 전보다는 무려 흑자 폭이 50억 달러가 지금 줄어든 겁니다. 수출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원자재 수입 증가율을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67% 그리고 원유라든가 가스 같은 에너지는 수입 증가율이 무려 8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지금 우리 무역 수지 자체가 지금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물량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고 금액 기준으로 그만큼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수입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볼 때 유가, 곡물, 국제 원자재 가격은 당분간 이 급등세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코로나19가 끝나가면서 모든 원자재 가격과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일종의
불안 심리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좀 오버슈팅되고 있다. 지금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밀이라든가 옥수수 같은 곡물을 세계에서 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오는 충격도 지금 상당합니다. 무역 수지 악화 이런 거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해외 기관들 좀 내려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상수지나 무역수지 전망을 보면 이쪽도 좀 어둡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아마 지금 윤석열 지금 새 정부가 우리도 이제 출범을 했는데 5월에 새 정부가 출범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올해의 경제 전망 그리고 내년도 경제 전망을 다시 아마 제시를 할 겁니다. 사실상 이 경제 성장률 지금 우리가 잡은 전망이 3.1%인데요.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 물가 상승률도 지금 올해 2.2%로 내다봤습니다만 이걸 새 정부가 고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물가 상승률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만 지금 3.7%를 찍고 있고요. 요거 아마 4월, 5월 가면 4%를 넘어설 가능성도 큽니다. 이 물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3% 지키기 힘들 것 같은데 당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성장률도 주요 IB들이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러시아가 만약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두 손을 들고 나는 도저히 이자를 갚을 상황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여파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됩니까? 지금 러시아 전체에 대한 익스포저 그러니까 전체 뭐 그 잔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그 대출 잔액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이 러시아가 위험하게 되면 러시아에 투자했던 서방 세계의 금융기관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나라들이 신흥국에서 그동안 투자했던 돈을 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신흥국의 주가라든가 환율이 상당히 흔들리게 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만 아직 세계 시장에서는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한국에서도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일부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힘들어지는 코스피라든가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우리 환율에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러시아가 그 신흥국 MSCI 지수에서 빠져나가면서 그 돈이 들어와서 좋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경제라는 게 어렵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신흥국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해지어 있는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그 몫을 다른 신흥국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린다라는 부분은 한국 경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구석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튼튼해야 잘 나갈 수 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이벤트가 하나 더 있는데 미국 금통위가 열리잖아요. 미국 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전망이 어떤가요? 네, 일단 그 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제로금리 수준인데요. 마침내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특이한 부분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아마 미국 연준이 심지어 0.5%포인트 올릴 것 아니냐 이른바 빅스텝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확전이 되면서 그러기는 이제 힘들지 않느냐. 만약 이런 상황에서 0.5%포인트를 끌어올렸다가 경기가 혹시나 충격을 받게 되면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나빠지고 물가는 오르는 그런 상황을 갈 수가 있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라든가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빅스텝 유의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계속 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한국 시간으로 이번 목요일 새벽에 공개가 될 텐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0.25%포인트 이상은 올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지금 이런 시장의 전망이 이번 주 들어서 아주 강해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금리 인상이 올해 공격적으로 계속된다. 이 전망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약간 분위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올해 뭐 한 4차례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뭐 금리를 뭐 1% 이상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었는데
이 지금 생각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그리고 이게 또 세계 시장에 미칠 여파가 얼마나 클지 전망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금리만 무작정 세게 올릴 수 없다. 지금 이런 주장들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걱정이 되는 게 미국의 물가 인상인데요. 지금 7.9%까지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게 뭐 미국 40년 만에 네. 가장 높은 물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연준은 좀 고민이 될 겁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을 폭을 좁힌다면 이 물가를 잡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거기다가 지금 계속 공급망이 좋지 않다 보니까 미국도 아마 이런 시기라면 지금 다음 달 가면 8% 이상 또 물가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경기냐 물가냐 그리고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합의점을 찾느냐 아마 연준의 머리도 꽤나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음도 좀 복잡한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종전보다 치명률이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안심하기 이른 단계죠. 방역수칙 꼭 지켜주시고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지난주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또 약세를 보였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나스닥이 2% 넘게 큰 폭의 약세를 보이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의 성장률 전망이 하향된다라는 글로벌 IB들의 우려들도 있었고요. 또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자 심리 지수인 미시간 내 소비자 심리 지수도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쇼크를 기록하면서 미국 증시 약세폭을 부추겼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미국은 러시아산 사치품 수입 금지, 또 EU에서는 러시아산 철강 수입 금지 등 이렇게 서방 국가들이 대러시아 추가 제재에 나서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세 차례 협상도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러시아가 키이우를 비롯한 서부 도시 인근까지 포위하면서 침공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유가, 농산물 등 상품 가격, 인플레이션 악화를 더욱더 확대시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이벤트는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일 텐데 관전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예, 25bp 금리 인상이냐, 50bp 금리 인상이냐, 여기가 이제 일단 첫 번째 관전 포인트 같은데, 그냥 사실상 25bp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연준 위원 17명이 각자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점을 찍어 투표를 해서 통계화시킨 점도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표상 연준 위원들의 미래 금리 전망치가 어떻게 변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금리 전망치를 높게 제시하면 할수록 투자자들도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나 횟수가 지금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파월 의장이 게임 체인저라고 언급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와 관련한 인플레이션 전망 변화,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한 가이던스, 방향성 제시 여부 등이 추가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은 연준의 정책 인식이 이번 회의에서 사실상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전망과 정책의 인식을 확인하면서 그 괴리 정도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시장 금리, 국채 금리를 보면은 올해 연준은 5회에서 6회 정도의 금리 인상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시장 전망 수준으로 3월 점도표상에 조정이 있다면은 통화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될 것이고 아니면은 그보다 높거나 낮게 될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그래서 3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전에 다시 증시에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지 요거 관망하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조언을 좀 해주시면 어때요? 예, 지금 의견이 지금 딱 거의 양분해서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지금 좀처럼 증시에 호재라고 불릴 만한 재료들이 출현하지 않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3월 FMC를 둘러싼 경계 심리로 인해서 주중에도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지금 놓고 보면 정황상 상황을 놓고 보면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도 대응 자체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주당 순자산 비율이라는 TBR이 지금 1배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1배 레벨 이하에서 매수 후 보유 전략은 국내 증시에서도 장기적으로 유효했던 전략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변동성 확대 국면을 어떻게 보면은 신정부 정책 및 엔데믹 모멘텀이 있는 건설, 이오프닝 관련 업종, 그리고 진입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덜해진 반도체와 같은 수출 성장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는 것도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큰 폭의 약세를 보였는데 지금 코스피는 0.1%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피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게 하락하는 업종은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외국계 IB들 사이에서도 이쪽 그 기업에 대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들을 제기하고 있고 또 3월 11일 이후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공매도와 관련한 물량들이 좀 많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셀트리온을 포함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4%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주 금요일 장 끝나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임시회의를 통해 동사의 감리 결과를 발표했고 여기서 이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 목소리 너무 이상하죠? 이 목소리가 불경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인어공주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게 왜 그러느냐? 지난 주말에 비가 와가지고 좋아서 또 먼지도 가시고 하니 봄이라고 창문을 열고 잤더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들 조심하시고요. 저도 얼른 이 목소리 다시 회복해서 궤도로 집어넣겠습니다. 아마 외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외교 정책이 궤도에서 이탈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타산지석을 삼을 만한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확정 이후에 본격적인 외교 횡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11일에는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고요. 또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차례로 만나면서 외교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우리의 외교 정책 방향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 정책에 대한 전망 어떻게 될까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그 당선 확정 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먼저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이게 미국 측 요청으로 더 빨리 성사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얘기 오갔습니까? 예, 그렇죠. 11일에 원래 예정된 통화였는데 미국 측 요청으로 10일 오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래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사가 얼마나 강했는가를 반증하는 그런 케이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조건이 맞으면 백악관 방문도 해달라 이런 요청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미국 측이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무래도 쿼드 정상회의 참석차 바이든 대통령이 5월에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길에 아마 한국에서 새로운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는 사실 주지의 사실인데 미국에게도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죠. 대단히 중요한 존재죠.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면서 내세운 것은 미국의 국제 공신력과 영향력 회복이었습니다. 그 실천 과제로서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에 훼손되었던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만 그 나토와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저도 그 사태를 관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나토가 결속이 되고 또 미국과 협력이 되는가, 이건 러시아의 전략적 계산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또 러시아만 있는 것이 아니죠. 미국한테는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똑같습니다.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더욱 복원하고 강화해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인 목표인데, 그 차원에서 한국과의 관계의 수립 그리고 강화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미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집에서도 우리가 쿼드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하순에 이 정상회의 참석차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죠. 예,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대선 캠페인 한참 진행 중일 때 벌써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미 관계 개선, 협력 강화가 꼭 한국의 쿼드 참여로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에 정상회담을 워싱턴에 할 때도 그 언론에서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한국이 쿼드 참여 의사가 있냐 했을 때 오히려 미국 측에서 쿼드는 이름이 넷이다. 한국이 참여한다면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기대는 없어요. 높은 기대는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기여를 하는 건 바라지만 쿼드라든지 파이브 아이즈라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소그룹에 한국이 참여해서 미국에 도움을 주는 거 실현되면은 좋지만 그것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한국도 섣불리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는 것, 즉 공동의 위협이 무엇입니까? 지금 북한의 이제 미사일 실험을 통한 북한 위협의 증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쿼드는 쿼드고 파이브 아이즈도 파이브 아이즈고 나토는 나토 유럽이고, 대신에 한미 동맹은 북한의 이런 군사 도발과 위협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발전하자, 이렇게 그 임무와 목표를 나눌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그거잖아요. 북한 문제가 있으니, 그리고 여러 가지 무역 관계가 있으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또 동맹으로서의 이 전략적 이해관계가 미국하고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한중 수교 30주년 맞아서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하자, 한쪽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쿼드 등 파이브 아이즈 등 어찌됐든 우리가 거의 옵저버에 준하는 수준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요게 두 개가 부딪히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지 않습니까? 난처할 수도 있고 중국도 우리를 중시하고 미국도 우리를 중시한다는 증거로 환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보다 더 임기를 오래 한 윤병세 외교장관이 정반대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냐, 돌고래다. 이렇게 중국도 미국도 우리한테 지대한 관심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지정하게 축복으로 받아야 된다. 어깨를 펴라. 이렇게 외교부 회의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어느 정도의 그 진실은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한테 제일 중요한 나라는 한국이거든요.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니까 이렇게 뭐 압박도 오고 요청도 오고 또 어떤 그 인센티브도 제시가 됐을 때 우리가 적절하게 그 한국의 핵심 국가이익 추구 차원에서 선택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중국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의 축전이라든지 중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보면은 경고 메시지가 있거든요. 한중수교 30주년인데 네. 우리 보고 초심을 잃지 말라 그랬어요. 아, 중국이 우리나라에 보낸 메시지에서 초심을. 그래서 그 30년 동안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데 그것을 어그러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초심을 지키라는 것이 수교 당시 초심을 지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용의가 있다. 즉 중국의 태도는 한국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환구15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를 한국이 내정이나 주권의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그 당선인이 얘기한 것은 그 주한 그 중국 대사한테 얘기한 것도 한국과 중국 관계는 상호 존중의 관계에 입각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이런 중국 매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중국은 한 번도 한국을 존중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과 중국이 이 정도면 한중 관계가 정상적이다고 이야기하는 단계 간의 간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한중 관계에 심각한 훼손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한국이 대중 외교를 하는 것, 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외교를 하는 것, 이것이 양국의 과제라고 말씀드리겠죠. 근데 외교적인 메시지이자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축전이라기에는 일반적으로 그 외교적인 메시지는 컨텍스트를 읽어야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표현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뭐라 그랬냐면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다. 그러니까 네.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정학을 무시했다가는 한국이 손해를 본다. 이런 경고의 냄새가 짙게 풍겨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썩 그 달갑기만 한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한 다음 날에 미국 대사 대리보다 중국 대사를 먼저 만났거든요. 또 물론 이제 그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나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어느 나라 대사를 먼저 만나느냐 여기에도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 그것은 이제 한국과 일본이 1998년 김대중 오부지 선언 수준으로 한일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서로 교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시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는 미국을 선택하고 중국하고는 멀어진다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한국의 핵심 이익을 이런 급변하는 중국 국제 정세에서 어떻게 최대한 보호할 것인가 또 도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때는 그냥 해시태그로 주적은 북한, 멸공, 사드 재배치 이렇게 한마디로 끝냈는데 그것은 사실 책임 있는 국가 지도자의 행동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국가 안보와 외교를 다층적으로 다면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이제 서서히 새 정부에서 보여져야겠죠. 5월에 출범하게 될 새 정부는 그 한중 관계의 기본 원칙이 상호 존중이다. 그리고 후보 시절부터 경제 협력과 안보상의 이해관계는 분리해서 다루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단 이건 우리 입장이고 이게 상대국이 받아줘야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중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제 둘 다 우리는 수용한다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매체에서는 중국은 한 번도 한국을 무시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상호 존중을 원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해왔던 일을 계속하겠다. 그럼 한국도 만족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입장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나중에 문제겠지만 두 번째 경제와 뭐 정치를 분리하자. 이것은 중국이 100% 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은 이게 정치와 경제,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는 것이 과연 현대 국제 체제에서 가능한가 이렇게 보이는데 러시아를 뭐 최애국 대우를 박탈한다든지 스위프트 그렇죠. 시스템에서 퇴출한다든지 경제 제재를 하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한국 경제에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한국 경제로 들어오거든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걱정 없다고 했어요. 중동은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한반도에 낙타가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르스 걱정할 필요가 없던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잘 아시죠. 네. 그리고 코로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그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만약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면 특히 중국과 미국과의 사이에서 이것은 한 번 또 철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전제가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정부가 우리는 한 번도 한국 정부를 존중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지만 체감상 아마 국민들이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이 거의 철수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금한령, 한한령 물론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 번도 그런 조치가 있다라고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만 어쩐 일인지 K 콘텐츠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중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대책을 좀 마련해 둬야 되지 않을까요? 대중 의존도를 서서히 줄여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당시 강경화 외교장관이 발언한 것이 소위 산불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산불 정책의 미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갈리는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산불 정책은 당연히 계속돼야 된다. 당연히 계속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특히 보수층에서는 뭐냐면은 2017년부터 우리가 산불 정책을 지금 6년 가까이 했는데 중국이 그동안 우리한테 한 게 뭐냐. 이제는 중국이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산불 정책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는 할 만큼 다 성의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변수가 북한입니다. 북한이 지금 보도되는 대로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를 하고 또 재차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의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국은 반발하겠지만 한국은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수는 윤석열 정부는 미리 앞서가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어떤 심각한 도발을 한 번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딱 한 발짝 뒤에 있다가 북한의 도발이 있은 다음에 이제 그동안 그 미흡했다고 생각했던 한미 안보 공조 방안이라든지 미사일 시스템 강화를 포함한 연합훈련 태세라든지 대북 경제 제재에 한국 참여라든지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한미 안보 공조 또 가능하다면 한미일 안보 공조의 수준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해서 중국으로부터의 압박도 피하고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존도를 낮추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10년 맞은 한미 FTA 중요성을 조금 더 강조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전 세계가 러시아를 규탄하면서 이제 경제 제재에 동참했지 않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는 그때 약간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지만 달라진 건 뭐냐면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선택이 더 이상 아닙니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대러시아 전략무기 수출 통제라든지 아니면은 스위프트 체제에서 러시아 퇴출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았다면은 이것은 뭐 도덕적 차원, 정책 차원에서 한국이 비판받고 손해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그렇게 보호하려고 그랬던 경제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더라도 이제는 가치 외교를 해야 되고 정말 어느 나라와 마음 놓고 그 같이 사업을 하고 그 돈을 나누고 할 수 있는지를 선택해야 되는 이제 시점이 왔거든요. 한국이 경제 수준으로는 러시아보다 한 순위 위인 세계 10대 경제라고 그러고 군사력으로는 제6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파워로서의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한다면 오히려 한국은 더욱더 효과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 요지를 관통하는 최대 공약수를 뽑아본다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다자화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요. 네. 우리가 경제를 지키고 싶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의외로 어떤 외교 전략, 안보 전략을 선택해야지 경제도 지킬 수 있는지가 명쾌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참 말씀하신 것처럼 돌고래일 수도 있고 그 고래 사이에 낀 새우일 수도 있고 발상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기민하게 지혜롭게 움직여야 하는 시점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전의 새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 효과 어떻게 될지 저희 잠깐 미리 봤거든요. 오늘은 경제탐사 시간에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일자리 정책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기업 성장을 통한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저성장으로 접어든 지 제법 되었기 때문에 민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반론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세상연구소의 홍성만 실장이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당선인의 일자리 정책 일단 네. 고용 창출 전략이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 측의 일자리 정책은 그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성장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들 그러니까 뭐 각종의 이제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그리고 이제 경직된 그 노동 시장을 더 유연하게 해서 기업의 이제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여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이런 정책으로 보입니다. 일단 규제 완화, 네. 노동 시장의 유연화 이걸 통해서 기업 성장을 도모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 네네. 홍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형적인 그 시장주의적인 고용 창출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규제 때문에 그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산업 규제는 안전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 풀어줄 만큼 거의 다 풀어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신산업 관련해서도 그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 만들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들은 사실 이제 반도체 정도를 제외하고는 신규 투자를 거의 이제 늘리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주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이제 주주 친화 정책들 이런 이제 상황만 이런 이제 정책들만 하고 있어서 좀 문제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새 정부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아마 그 5월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네. 지금과 같이 경직된 구조에서는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틈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네. 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윤 당선인 측의 이제 그 원인으로 그러니까 고용이 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하는 것이 이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고 특히 이제 강성 노조 때문에 청년들의 이제 신규 고용이 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면은 그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사실 그렇게 경직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충분히 유연하다고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이제 비정규직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반면에 이제 노동조합 조직률은 이전에 이제 10%에서 지금 이제 14%까지 늘기는 했는데 이 여전히 이제 세계 최하위 수준의 이 노조 조직률이라서 이 노조 때문에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핑계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정규직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거 네네. OECD 통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이 고용 문제가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다. 혹은 네네. 강성 노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네, 그런 이제 소문들은 많은데 이게 사실이냐, 기업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들 하고 있느냐 살펴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올 초에 한국경제연구원 전경련 산하 이제 연구소인데요. 이 경제연구원이 매출 상위 500대 기업들 상대로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은 이유를 이제 물어봤는데 1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경제, 업종 경기 악화 3분의 1 정도가 이제 이걸 선택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기업 내 수요 부족, 이 고용 수요 부족입니다. 30% 정도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 경직성으로 인한 인력 구조 조정 어려움은 14.7%. 그러니까 노동시장 문제를 최하위로 이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늘지 않는 문제를 기업들도 이 노동시장 문제나 이제 노조 문제가 아니라 거시경제 상황 악화와 기업 내부의 고용 수요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당장 그 5월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네. 가장 피부에 와서 닿게 될 직접적인 변화가 주 52시간 제도의 상대적으로 유연한 혹은 네네. 탄력적인 적용, 또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개편 이런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런 것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뭐 그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 폐지까지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법률을 좀 개정해야 되는 문제라서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최저임금제도 뭐 현재보다는 조금 보다 더 완화된 형태의 인상을 좀 추구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요. 주 52시간제 같은 이제 법정 노동 시간제 자체도 이거를 이제 시간을 이제 조정하기보다는 제도의 이제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근데 기업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던 이른바 낙수 효과일지 모르겠는데 기업이 건강하고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네네. 사람을 뽑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론하거든요. 네, 그러니 우리가 돈을 잘 벌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 좀 해다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먼저 그게 이제 규제 완화 요구이기도 한데요. 근데 재계가 그 요구하는 이제 규제 완화 내용들을 좀 그 살펴보면은 뭐 산업 규제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뭐 그 상속세 완화나 그 경영권 세습 관련한 이제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제 이사 감사 선출 규제 완화 같은 이 경영권 유지나 세습 관련된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는 거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일자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노동 유연화나 규제 완화를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그 고용이 좀 늘기는 할 텐데요. 근데 이제 이때 늘어나는 그 일자리도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라기보다는 비정규직, 이 불안정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지금 기업이 이제 수익성이 늘어나는 만큼 고용을 더 늘리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일자리가 더 확대되더라도 임금 비용이 크지 않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이제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임금 피크제,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령 노동자들이 임금을 좀 깎고 청년의 신규 고용을 좀 늘리겠다라는 그런 제도를 실시했었는데 이거 결과를 이제 조사한 논문을 보면은 임금 피크제로 정규직 일자리는 오히려 더 줄었고요, 비정규직 일자리만 더 늘었다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임금 피크제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그 이른바 해고하지 않고 신입사원을 뽑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네네. 절충안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말고 대안으로 어떤 제도들을 마련할 수가 있을까요? 예. 뭐 결국에는 이제 그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한 그 기업의 투자라든가 수익성을 좀 개선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로는 이제 기업들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오히려 더 많이 고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그 윤석열 당선인의 고용 전략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네, 아직 뭐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 점수를 네. 매기긴 좀 어렵고요. 전망을 좀 해보자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뭐 규제를 더 완화하고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한다고 해서 현재 추세, 그러니까 고용 감소, 일자리 질 하락이라는 이런 현재 추세가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게다가 지금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코로나19 이후로도 뭐 미중 미러 관계 악화,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의 퇴조, 이 공급망 교란과 그에 따른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 등으로 해서 지금 매우 좋지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또 장기화할 그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민간에 맡겨서는 고용이 계속 악화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와 그 비슷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후에는 이제 정부 주도로 그 공공근로 같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는 그런 체제로 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 고용 시장의 구조 자체가요. 코로나19 이후에 보면 사실상 긱 노동이라고 하는 단시간에 여러 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네네. 있잖아요. 이게 기존 고용 시장에서 이른바 우리가 정상적인 풀타임 잡이라고 했던 그 일자리가 사라져서이기도 하고 본인이 선택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네. 시장 구조가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면 그 정책만으로 이 시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되돌이키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이런 이제 노동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를 어떻게 좀 같이 좀 변화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들이 같이 결합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뭐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뭐 일정하게 그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나갔는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어떻게 또 이게 좀 될지는 아직 그 구체적인 전망들이 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노동 정책만 가지고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한계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인수위에 인수위원들 인선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추경 논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일자리 관련해서도 또 자영업자 대책 관련해서도 윤곽이 좀 드러나겠죠. 우리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죠, 실장님. 네. 지금까지 참세상연구소의 홍성만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네요. 낙수 효과 없다고 그 확인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어쨌든 기업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생긴다 반론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뾰족한 정책의 디자인이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종전과는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질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인수위에서 밑그림 그리는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빠르게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좀 괜찮은 목소리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십시오. 발전!